너 같은 여자 처음이야. 보통은 내 돈만 보면 다 넘어오는데. 제발 그만해요. 하은이 뒤로 물러서다가 벽에 등이 닿았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내가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게. 철민이 하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은은 몸을 움츠렸지만 철민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자, 이제 좀 솔직해져봐. 사실 원하고 있었잖아? 이런 남자를. 철민의 손이 하은의 셔츠 단추에 닿았어요. 그 순간 하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손 떼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아직도 거부해? 그럼 좀 더 확실하게 해주지. 철민이 힘으로 하은의 셔츠를 잡아당기려는 순간이었어요. 목에 걸려있던 가느다란 줄이 끊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조아은이라는 여자의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놀라우니까요. 과연 평범한 카페 사장으로 살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707특임단이라는 정체불명의 조직은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시죠.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국도를 따라 한참을 달리다 보면 나타나는 작은 마을, 그곳에 조그만 카페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휴식이라고 적혀 있었죠. 카페를 운영하는 여자는 조아은 43이었어요. 첫눈에 봐도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키는 중간 정도였지만 어깨 라인이 남다르게 단단해 보였고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조용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가장 특이한 건 여름 한복판에도 긴팔 셔츠를 고집한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단골 손님인 김씨 아저씨가 우연히 하은의 팔목을 봤습니다. 커피를 내주다가 소매가 살짝 거친 건데 그 순간 김씨 아저씨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하은의 팔에는 칼자국 같은 흉터가 여러 개 새겨져 있었거든요. 저기, 하은 씨. 그 흉터는 김씨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하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소매를 내리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사고였어요.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김씨 아저씨는 그 후로 흉터에 대해 입을 다물었지만 궁금증은 더욱 커졌어요. 며칠 후 마을 이장의 부인이 충격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여자 남편하고 7살 아들이 있었는데 화재로 다 죽었다더라. 집이 폭발해서 쟤도 안 남았다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우울해 보이는구나. 혼자 남겨져서 여기까지 도망 온 거래. 그런데 이상한 게 화재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 치고는 화상 자국이 없다는 거야.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갔어요. 누군가는 그날 밤 폭발음을 3번이나 들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하은이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마을 청년 박수민이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었죠. 그날 밤 11시쯤 박수민은 술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카페 앞을 지나는데 안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살짝 들여다봤는데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은이 카페 한가운데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통 운동이 아니었어요. 의자를 공중으로 차올리고 테이블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고 벽에 발차기를 하는데 그 속도와 정확성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수준이었죠.
가장 소름 끼쳤던 건 하은의 표정이었어요. 낮에 보던 그 우울하고 조용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고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밀했습니다. 박수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하은은 약 1시간 동안 그 이상한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부엌칼을 꺼내더니 공중에 던진 사과를 순간적으로 8조각으로 썰어버렸어요. 다음날 박수민이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야, 너 술 많이 마셨구나. 카페 사장이 무슨 액션 영화 배우냐? 진짜라니까. 내가 본 게 확실해. 하지만 박수민의 증언은 마을에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켰어요. 과연 조아은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 단순한 화재 생존자가 맞을까?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떠돌던 들개 한 마리가 카페 앞에서 차에 치일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은이 나타났는데 그녀는 순간적으로 개를 안아 올리며 완벽하게 착지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훈련받은 군인 같았어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하은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재빨리 카페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뭔가 이상해. 저 여자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움직이는 걸 보니까 무슨 운동선수 출신인가? 의혹은 점점 커져갔어요. 하지만 하은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누가 물어봐도 그냥 운이 좋았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런 하은에게 매일 밤은 고문과도 같았어요. 카페 문을 닫고 혼자 남으면 억누르고 있던 기억들이 밀려왔거든요. 불타는 집, 아들의 비명소리, 남편의 마지막 말,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만 봐야 했던 자신의 무력함. 하은은 창가에 앉아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목에 걸린 작은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의 눈에는 복수에 대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조용한 카페 사장으로 숨어 지내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내고 원수들을 찾아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곧 마을에 나타날 한 남자 때문에 말이죠. 한 달 후, 하은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나타나면서부터였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배철민, 48살이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친 느낌이 나는 사람이었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음흉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철민은 마을 이장을 찾아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장님. 저는 태영개발 대표 배철민이라고 합니다. 아, 그 유명한 태영개발이요? 어쩐 일로 이런 시골까지. 이 마을 전체를 매입해서 리조트를 짓고 싶어서요. 주민들에게는 시세보다 2배 높은 가격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이장의 눈이 번쩍했어요. 시세의 2배라니 마을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철민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문제인지요? 카페 하나가 끝까지 버티고 있어서요. 아무리 설득해도 들어주지 않네요. 이장은 금세 어떤 카페인지 알 수 있었어요.
마을의 카페는 하은의 휴식 하나뿐이었거든요. 아, 하은 씨 말씀이시군요. 그분은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특별한 사정? 철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가족을 잃고 혼자 사시는 분이라서요. 아마 이곳이 마지막 안식처 같은 곳일 거예요. 그렇군요. 철민은 속으로 냉소했어요. 사연팔이로 동정심을 끌려는 거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한번 설득해 보죠. 정성을 다해서요. 그날 오후 철민은 카페 휴식에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한 분위기와 커피 향이 그를 맞았어요. 하지만 철민의 관심은 인테리어나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하은이었죠. 어서 오세요. 하은이 고개를 들어 인사했을 때 철민은 속으로 입맛을 다셨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 상당한 미인이었거든요. 특히 그 차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그의 취향에 딱 맞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철민은 일부러 카운터 가까이 앉았어요. 하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은근히 품정을 했죠.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정도요. 혼자 사시나 봐요? 하은은 대답하지 않고 커피만 내려주었어요. 철민은 그런 하은의 모습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은 대부분 그의 돈과 권력에 쉽게 넘어왔는데 이 여자는 달랐거든요. 며칠 동안 철민은 매일 카페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정중했지만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 씨, 이 동네 떠날 생각 없어요? 제가 좋은 조건을 제안해 드릴 수 있는데 관심 없어요. 아직 조건도 안 들어보시고요. 이 카페 감정가 물은 것보다 3배 드릴게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철민의 표정이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골에서 카페 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철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금까지 그의 제안을 거절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특히 여자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철민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카페 문을 쾅 하고 열면서 들어와서는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정말 끝까지 안 팔 거야?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철민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나 배철민이 누군지 알아? 이 근처에서 내가 하자는 일에 안 되는 게 없다고. 하은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다른 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더니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나가세요. 뭐?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해? 철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손님들이 불편해하니까 나가세요. 이 여자가 정말. 철민이 화를 내며 다가서려는 순간 하은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철민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맹수와 눈이 마주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은 금세 지나갔어요. 하은은 다시 평소의 조용한 표정으로 돌아왔고 철민은 그게 착각이었나 싶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가주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철민은 도끼를 품고 카페를 나갔어요. 주차장에서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아은이라는 여자 뒷조사해봐. 가족관계, 과거 직업, 모든 걸 다 파헤쳐. 알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혹시 약점 같은 거 있으면 바로 보고해.
저 여자 반드시 굴복시킬 거야. 전화를 끄는 철민의 얼굴에는 음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그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철민은 몰랐어요. 자신이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곧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 그날 밤 하은은 카페 정리를 마치고 창가에 앉았어요. 목에 걸린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되는군. 이틀 후 철민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예상과 달랐어요. 형님, 이상합니다. 조아은이라는 사람, 기록이 거의 없어요. 뭔 소리야? 1년 전부터의 기록만 있고 그 이전은 완전히 공백이에요. 주민등록도 새로 만든 것 같고 과거 직업이나 학력도 확인이 안 됩니다. 철민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거든요. 가족들이 죽었다는 화재 사건은? 그것도 이상해요. 언론 보도는 있는데 정작 소방서나 경찰서에는 정식 기록이 없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습니다. 철민은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흥미로웠어요.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그런 여자를 굴복시키면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 그럼 직접적으로 가자. 그날 밤 9시 카페 영업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하은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을 때 철민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덩치 큰 부하 둘을 데리고 왔죠. 아직 영업 중인가요? 철민의 목소리에는 술 냄새가 났어요. 얼굴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영업 끝났어요. 내일 다시 와주세요. 하은이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철민은 개의치 않고 들어왔어요. 부하들도 따라 들어와서 문을 잠갔습니다. 잠깐만, 뭐 하는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경계심이 섞였어요. 대화 좀 하자고. 조용한 곳에서 말이야. 철민이 술에 취한 채로 하은에게 다가왔어요. 하은은 뒤로 물러섰지만 부하들이 좌우를 막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하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신고할 거예요. 신고? 누구한테? 이 동네 경찰서장이 내 동생인 거 알아? 철민은 비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술 냄새와 함께 역겨운 채취가 풍겼습니다. 너 같은 여자 처음이야. 보통은 내 돈만 보면 다 넘어오는데. 제발 그만해요. 하은이 뒤로 물러서다가 벽에 등이 닿았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내가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게. 대신 카페는 팔아야겠지만 말이야. 철민이 하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은은 몸을 움츠렸지만 철민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자, 이제 좀 솔직해져봐. 사실 원하고 있었잖아? 이런 남자를. 철민의 손이 하은의 셔츠 단추에 닿았어요. 그 순간 하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손 떼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아직도 거부해? 그럼 좀 더 확실하게 해주지. 철민이 힘으로 하은의 셔츠를 잡아당기려는 순간이었어요. 목에 걸려있던 가느다란 줄이 끊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작은 군번줄이었어요. 낡고 닳아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707특임단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은이 바닥에 떨어진 군번줄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녀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몸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철민은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하은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그래? 하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철민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리가 가득했습니다. 경고했잖아요. 손 떼라고. 야, 이 여자가 진짜? 철민이 화를 내며 하은을 밀치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은의 손가락 하나가 철민의 손목을 잡더니 꺾어버린 겁니다. 아! 철민의 비명이 카페에 울려 퍼졌어요. 손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이면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님, 부하들이 놀라서 달려들었지만 하은의 움직임은 그들보다 훨씬 빨랐어요. 왼쪽 부하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하더니 오른쪽 부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모든 일이 3초도 안 되어 끝났어요. 이게 뭐야? 철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고통보다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대체 이 여자가 뭐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하은은 바닥에 떨어진 군번줄을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철민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카페에 손대려고 하면 하은이 말을 멈추고 카운터 위에 과일칼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칼을 던졌습니다. 칼은 철민의 귀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서 나무 기둥에 박혔어요.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철민과 부하들은 벌벌 떨며 카페를 빠져나갔어요. 차에 올라타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형님, 저 여자 대체 뭡니까? 모르겠어. 하지만 보통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해. 철민은 병원으로 가면서도 하은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특히 그 군번줄에 적힌 707특임단이라는 글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편 카페에 혼자 남은 하은은 바닥에 앉아 군번줄을 꽉 쥐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작되는구나. 하은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일로 인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말입니다. 더 이상 조용한 카페 사장으로 숨어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철민이 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있을 때 하은은 카페 뒷방에서 과거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하은 자신이었죠. 그때만 해도 이름은 조하은이 아니었어요. 코드네임 제로-X 707특임단 소속 여군이었습니다. 하은의 기억이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제로-X 임무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강의실에 앉아있던 하은은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완벽한 인간병기를 만드는 것이다. 너희들은 선택받은 10명의 특수요원이며 국가의 최고 기밀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담당 교관인 장기석 대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그때만 해도 하은은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체 강화다. 특수 약물을 투여하여 근력, 반사신경,
지구력을 일반인의 5배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실험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매일같이 정체불명의 약물을 주사했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강요했습니다. 10명 중 3명이 실험 도중 목숨을 잃었어요. 제로-X는 적응력이 뛰어나군. 이 정도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 것 같다. 장기석 대령의 눈에는 하은을 실험 동물 보듯 하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뇌에 특수 칩을 이식하여 감정을 억제하고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만드는 실험이었어요. 완벽한 병기는 감정이 없어야 한다. 망설임이나 두려움은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될 뿐이다. 수술대에 누워있던 하은은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저항했어요. 하지만 마취가 풀렸을 때 그녀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신조작이었어요. 최면과 세뇌를 통해 개인의 기억을 지우고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만 남기는 과정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제로-X다. 과거는 없고 미래도 없다. 오직 명령만이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하은의 정신력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했어요. 완전히 세뇌되지 않고 일부 기억과 감정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하은은 완벽한 인간병기로 거듭났어요. 일반인보다 5배 강한 신체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목표를 향한 절대적인 집중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로-X 첫 번째 임무다. 북한에 잠입하여 핵시설 정보를 획득하라. 하은은 혼자서 적진에 잠입했어요. 3일 만에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적군 12명을 제거하고도 상처 하나 없이 말이죠. 완벽하다. 역시 제로-X는 우리의 최고 작품이야. 장기석 대령은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하은의 내면에서는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임무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하지만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은은 점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게 정의로운 일인가? 자신이 제거한 사람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장기석 대령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제로-X 실험은 성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단계에 들어가죠. 그런데 기존 실험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처리하면 됩니다. 새로운 실험체들이 더 완벽하거든요. 하은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단순한 실험 동물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하은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석 대령은 이미 그녀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제로-X, 어디 가는 거냐? 연구소 입구에서 장기석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하은이 몰래 만나고 있던 연구원 김정우와 그의 7살 아들 김준이 묶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놓아주세요. 제가 다시 돌아갈게요. 안타깝지만 그럴 수는 없다. 너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장기석 대령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정우와 준이를 다른 건물로 끌고 갔어요. 그들에게는 죄가 없어요. 죄? 국가기밀을 유출하려 한 게 죄가 아니고 뭐냐? 몇 분 후 폭발음이 들렸어요. 하은이 사랑하게 된 남자와 그의 아들이 있던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아니야, 준아. 하은은 미친 듯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배신의 대가다. 제로 마이너스 X. 장기석 대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하은의 귀에 들렸어요. 그 순간 하은의 마음속에서 뭔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당신들을 반드시 죽이겠어. 하은은 온몸에 살기를 뿜어내며 장기석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증오를 간직해라. 언젠가 필요할 테니까. 그 후 하은은 간신히 연구소에서 탈출했어요. 1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조하은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카페에서 과거를 회상하던 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억눌러왔던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장기석, 이제 시간이 됐어. 3일 후 철민은 깁스를 한 채로 조직원 10명을 이끌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에 사로잡힌 그는 하은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자. 저 여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10명이면 충분할 거야. 조직원들은 각자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어요. 철민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무리 그 여자가 특별하다고 해도 10명을 상대로는 무리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어요. 카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는 모두 치워져 있었고 벽에는 영업 종료라는 간단한 쪽지만 붙어 있었어요. 뭐야? 도망갔나? 철민이 어리둥절해하며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그때 카운터 위에서 반짝이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USB 하나였어요. 이게 뭐지? 철민이 USB를 집어들었을 때 갑자기 카페 안에 있던 스피커에서 하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배철민 씨, 안녕하세요. 조직원들이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하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모두 알고 있어요. 그 USB에는 당신의 모든 불법 거래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불법 거래란 마약, 도박, 인신매매까지 포함하는 엄청난 범죄 목록이었거든요. 마약 유통업체와의 거래 영상, 미성년자 인신매매 증거, 정치인들과의 뒷거래 녹음 파일, 모든 게 들어있어요. 이게 어떻게... 철민은 USB를 노트북에 꽂아봤어요. 정말로 그의 모든 범죄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몰랐던 비밀 CCTV 영상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구했지? 대체 저 여자가 뭐야? 하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료들이 경찰서, 검찰청, 그리고 언론사로 전송되고 있어요. 30분 후면 모든 뉴스에서 당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정말로 철민의 휴대폰에 기자들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배철민 씨, 마약 유통 혐의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인신매매 조직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철민은 전화를 받을 수도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형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경찰이 사무실로 오고 있다고 해요. 부하 중 하나가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철민의 조직은 순식간에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면 충분했군요. 카페 뒤편에서 하은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낮에 보던 그 조용한 카페 사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차가운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당신, 대체 뭐야? 철민이 벌벌 떨며 물었어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죠. 하은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조직원들이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그들이 하은에게 닿기도 전에 모두 쓰러졌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은 목을 가격당해 의식을 잃었고 두 번째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일이 10초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이런 일이. 철민은 믿을 수 없었어요. 10명의 조직원이 한 여자에게 이렇게 쉽게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죽이지는 않을 거니까. 하은이 철민 앞에 서더니 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짓을 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하은의 눈에는 진짜 사리가 담겨 있었어요. 철민은 그 순간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올게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하은이 철민을 놓아주자 그는 비틀거리며 카페를 빠져나갔어요. 조직원들도 하나둘씩 정신을 차리고 도망갔습니다. 혼자 남은 하은은 카페를 둘러봤어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정체가 드러난 이상 곧 더 큰 위험이 찾아올 거였어요. 하은은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메고 카페를 나섰어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창가 자리에 놓인 화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의 평온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잠시나마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철민 같은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진짜 원수를 찾아 나설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에서 철민의 범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재개발업체 태영개발 대표 배철민, 마약 유통 및 인신매매 혐의로 긴급 체포. 정치인들과의 불법 정치자금 거래도 드러나 검찰 전면 수사 착수. 철민의 조직은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조직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갑자기 사라진 하은과 무너진 철민의 조직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 수는 없었죠. 한편 서울 어딘가에서 이 뉴스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장기석 대령이었습니다. 제로-X가 움직이기 시작했군. 그의 입가에 음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군. 장기석은 부하에게 지시했어요. 제로-X의 행적을 추적해라. 그리고 옛날 707 팀원들 중 살아남은 자들을 모두 소집하라. 알겠습니다, 대령님. 하은은 몰랐어요. 자신이 철민을 처리하면서 더 큰 위험을 불러들였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설령 알았다 해도 그녀의 선택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돌아갈 곳은 없었거든요. 앞으로 남은 건 복수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하은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쌍안경으로 건너편 건물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곳은 장기석이 운영하는 비밀 의료시설이었습니다. 8년 만이군, 장기석. 하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한 달 동안 그녀는 장기석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퇴역 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길거리에 붙은 선거 포스터 속 장기석은 자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은은 그 포스터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었거든요. 쌍안경 너머로 보이는 의료시설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성형외과였어요. 아름다운 세상 성형외과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어요. 그곳 지하에서 여전히 끔찍한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오후 11시 하은은 행동에 나섰어요. 검은색 옷을 입고 건물 뒤편으로 접근했습니다. CCTV 위치는 이미 파악해둔 상태였어요. 경비원 2명, 간호사 1명, 그리고 하은이 적외선 스코프로 건물 내부를 스캔했어요. 1층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지하에서는 여러 명의 열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하은은 환풍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침투했어요. 707 특임단 시절 익힌 기술들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 복도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방 문틈으로 들여다본 하은은 경악했습니다. 침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하은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녀들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는 정맥 주사가 꽂혀 있었고 온몸에는 전극이 부착되어 있었어요. 이봐, 괜찮아? 하은이 한 여자를 깨우려고 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간호사 1명이 들어와서는 하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은은 재빨리 그녀의 목을 쳐서 기절시켰습니다. 다른 방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총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실험체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들을 하나씩 깨웠어요. 여기가 어디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깨어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은은 그들을 진정시키며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불법 인체 실험의 피해자예요. 곧 경찰이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인체 실험이요? 네, 여러분의 기억을 조작하고 몸을 개조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하은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진짜 목적을 위해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3층, 장기석의 개인 연구실이 있었어요. 하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약품 냄새와 소독약 냄새. 8년 전 그 지옥 같은 연구소의 냄새였어요. 연구실 벽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그 속에는 실험 데이터들이 가득했어요. 하은이 자세히 보니 새로운 실험체들의 프로필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은이 컴퓨터를 조작해서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있을 때였어요. 오랜만이군, 제로-X.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하은이 몸을 돌렸어요. 장기석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8년 전보다 늙어 보였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여전했어요. 아직도 그 이름으로 부르는군. 내 진짜 이름이잖아. 조아은? 그런 가짜 신분은 의미 없어. 장기석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하은은 경계태세를 취했습니다.
8년 동안 어디 숨어 있었나 싶었는데 시골에서 카페나 하고 있었다니. 실망스럽군. 당신이야말로 실망이야.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이런 짓? 이건 인류의 진보를 위한 숭고한 실험이야. 장기석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섞여 있었어요. 당신은 미쳤어. 무고한 사람들을 실험 동물로 쓰는 게 진보라고? 무고하다고? 저들은 모두 사회 부적응자들이야. 범죄자, 노숙자, 가출 청소년. 어차피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지. 하은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장기석의 말을 들으니 8년 전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정우와 준이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겠지? 아, 그 연구원 말이지? 그는 배신자였어. 배신자는 죽어 마땅하지. 당신이 죽어 마땅해. 하은이 순간적으로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장기석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특수부대 출신이었거든요. 둘의 격투가 시작되었어요. 연구실 안의 장비들이 부서지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은의 공격은 정확하고 빨랐지만 장기석도 노련하게 방어했어요. 역시 내 최고 작품이야. 하지만 아직 부족해. 장기석이 주사기를 꺼내더니 하은을 향해 찔렀어요. 하은이 간신히 피했지만 주사기 끝이 팔을 스쳤습니다. 뭘 주사한 거야? 추억의 약물이지. 곧 예전처럼 내 명령에 복종하게 될 거야. 하은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장기석의 목을 향해 손도끼를 날렸습니다. 흑! 장기석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목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장기석이 상처를 부여잡고 있을 때 하은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USB를 챙겼어요. 이제 끝이야. 하은이 연구실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장기석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도망가봤자 소용없어. 내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다고. 하지만 하은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계획은 완성되어 있었거든요. 30분 후 모든 언론사에 실험 자료가 전송되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의료시설에 도착했을 때 장기석은 이미 의문의 심정지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뉴스에서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국회의원 후보 장기석, 불법 인체 실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의문사, 707특임단 생체 실험 프로젝트, 8년 만에 전모 드러나, 정부 고위층까지 연루된 거대한 음모 폭로돼. 뉴스 앵커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뉴스를 전했어요. 어젯밤 서울 강남구의 한 의료시설에서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고 장기석 대령은 지난 8년간 무려 20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인체 실험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하은이 촬영한 실험실 영상들이 나왔어요. 실험대에 묶인 사람들, 각종 약물 주사 장면, 그리고 뇌 수술 과정까지.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실험이 국가 차원에서 승인된 프로젝트였다는 점입니다. 코드네임 퍼펙트 솔저라고 불린 이 프로젝트는 국회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국정감사실에는 정치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단 말입니까? 국방부 장관, 답변하십시오. 저희도 모르는 일입니다. 장기석 대령이 독단적으로
하지만 하은이 공개한 자료에는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승인서도 있었어요. 더 나아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회의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국가적 재앙이야. 어떻게 수습할 건가? 정치권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하은이 공개한 자료의 양과 질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한편 생존한 실험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증언들이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납치당했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매일 이상한 주사를 맞았어요. 그 후로 기억이 계속 지워졌습니다. 제 친구는 실험 도중에 죽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SNS에는 정부 규탄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나라냐? 무고한 국민을 실험 동물로 썼다니. 책임자들 모두 처벌해야 한다. 시위대가 청와대 앞에 모여들었어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진실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장기석은 죽었지만 진짜 배우는 살아있다. 707 프로젝트 전면 재수사하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모든 책임자를 처벌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연일 계속되는 폭로에 정부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사기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707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임무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장기석과 연관된 정치인, 군 간부, 연구진 모두 소환 조사하겠다. 일주일 만에 20명이 넘는 고위 인사들이 구속되었어요. 국방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러 국회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다. 수사본부장의 발표에 국민들은 경악했어요. 믿고 있던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실험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707 프로젝트의 실험체 중 일부가 해외로 팔려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상품처럼 거래했다니. 이건 현대판 노예무역이야. 국제사회도 발칵 뒤집혔어요. 유엔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조사단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한 달 후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707 프로젝트는 20년간 계속된 거대한 범죄였고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장기석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처벌받았어요. 일부는 무기징역, 일부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 차원의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진짜 주인공인 하은의 행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수사기관에서는 제로-X라는 코드네임만 확인했을 뿐 그녀의 정체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제로-X는 실존 인물입니까? 707 프로젝트의 생존자로 추정됩니다만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자료를 공개한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수사관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제로-X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인터넷에는 제로-X에 대한 추측들이 넘쳐났어요. 진짜 영웅이야. 목숨 걸고 진실을 밝혀낸 거지.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악과 싸우고 있을 거야. 언젠가 다시 나타날 것 같아. 하지만 하은 자신은 이미 한국을 떠난 상태였어요. 복수를 완성한 후 그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어요. 장기석은 죽었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은은 그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며 하은은 과거와 완전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6개월 후 멕시코와 과테말라 국경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약 카르텔과 인신매매 조직들이 활개치는 위험한 곳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매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했고,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미 미겔이 또 안 돌아왔어요. 10살 배기 소녀 루시아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미겔은 루시아의 7살 남동생이었습니다.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니? 시장 근처에서 사탕을 사러 갔다가 루시아의 엄마 마리아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동네에서 아이가 사라진다는 건 끔찍한 일을 의미했거든요. 대부분은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이곳 경찰들은 대부분 카르텔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신고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절망했어요. 남편은 2년 전에 카르텔에게 살해당했고 이제 미겔마저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외곽에 버려진 창고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카르텔 두목 에두아르도가 납치한 아이들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을 내일 트럭에 실어서 북쪽으로 보내라. 알겠습니다, 보스. 창고 안에는 미겔을 포함해서 8명의 아이들이 묶여 있었어요. 모두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미겔이 작은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에두아르도는 냉혹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내려다봤어요. 울지 마라. 곧 새로운 집으로 갈 테니까. 물론 그가 말하는 새로운 집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아이들은 노예로 팔리거나 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보스, 경비는 어떻게 할까요? 평소대로 해. 밤에는 2명씩 교대로 서게 하고. 에두아르도가 지시를 내리고 떠나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창고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경비원 중 하나가 밖으로 나가 확인해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초 후 그는 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호세, 호세. 다른 경비원이 동료를 부르며 달려갔지만 그 역시 조용히 쓰러졌어요. 창고 안에 있던 에두아르도와 부하들이 이상함을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어. 무기를 준비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창고 문이 열리면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서 정체를 알 수 없었어요. 누구야? 에두아르도가 총을 뽑으려는 순간 그 사람이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에두아르도의 손목을 가격했습니다. 아! 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른 부하들이 달려들었지만 모두 10초도 안 되어 제압당했습니다. 이런 에두아르도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부하 6명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당신, 누구야? 마스크를 쓴 사람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목소리로 봐서는 여자 같았어요. 에두아르도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아이들을 납치하는 쓰레기들에게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여자가 에두아르도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에두아르도는 그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디로 팔려고 했나요? 그건 대답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자의 손가락이 에두아르도의 어깨를 눌렀어요. 순간적으로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아, 북쪽으로, 미국 국경으로 보내려고 했어. 누가 사나요? 모르겠어. 중간 거래상만 안다고. 여자는 에두아르도를 놓아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이들은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여자가 묶인 밧줄을 풀어주자 조금씩 안심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미겔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연히 집에 갈 거야.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여자는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며 달래었어요. 그 모습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가 물었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야. 여자는 아이들을 창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에두아르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사라지세요. 만약 안 하면? 그럼 다음에는 대화할 기회도 주지 않을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진짜 사리가 담겨 있었어요. 에두아르도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1시간 후 아이들은 모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미겔을 꽉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의 일을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나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약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신비한 여자가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며칠 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약 딜러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체포되었고 강제로 일하던 여성들이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마치 그림자 같았어.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 그 여자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말이죠. 하은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어둠 속에서 속삭인 하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한 말이죠. 그녀는 더 이상 코드네임 제로-X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둠 속의 수호자,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곳에서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정의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말이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사는 것. 조아은이 깨달은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나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